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통유리 창을 넘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울의 심장이 그의 발 아래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었지만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눈에는 그저 무감각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오늘은 그의 약혼식 날이었다. 대양건설 한 회장의 막내딸 한유라와의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진성그룹이 추진하는 야심찬 신도시 프로젝트 너시티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양건설의 인프라와 정치적 영향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사업적 자산 목록에서 제외한 지 오래였다. 그에게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다. 쌉싸름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며 잠깐 아주 희미하게 흐릿한 기억의 편린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일주일 전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의 삶이 정해진 궤도 위로 올라타기 직전에 마지막 일탈이었던 그 밤. 압박감과 정해진 미래에 대한 염증으로 숨이 막힐 것 같던 그는 무작정 차를 몰고 낯선 바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종류의 고독과 피로를 읽었을 뿐이다. 진한 향수 냄새와 시끄러운 음악, 거짓된 웃음이 가득한 곳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던 여자. 그녀의 눈은 맑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은 단정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돋보였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고 간 이해는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그 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남아있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던 호텔방,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리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모든 통제력을 놓아버렸던 자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녀는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처럼. 태준은 스스로 그것을 마지막 자유에 대한 대가라고,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의 속박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리화했다. 대표님, 인터폰에서 흘러나오는 박민혁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회장님 댁에서 곧 출발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았어. 5분 뒤에 내려가지. 태준은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고 잔을 내려놓았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형 턱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다시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대한민국 정재계 거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다가올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축복했다. 행사의 주인공인 한유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태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가녀리고 청순한 외모로 모든 사람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법을 알았다. 태준 씨, 긴장돼요. 그녀가 속삭이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숨길 수 없는 야망과 소유욕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과잉크냐? 태준은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 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이 사진들은 미래의 권력 지형도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눈을 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정해진 위치로 움직이는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두 사람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섰다. 장내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양건설과 진성그룹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거대한 참나무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태주는 무심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중요한 날에 감히 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인가?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긴 사적인 행사입니다. 잠깐만요. 제발 강태준 대표님을 만나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 태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익숙하면서도 결코 이곳에서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다. 소란은 점점 커졌고 결국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한 여자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대신 질끈 묶은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일주일 전 그 밤의 여자, 이서연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한 회장은 얼굴이 굳어지며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이서연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단상 아래에 서 있는 강태준만을 향해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가 걷는 길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태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추어 섰다. 로비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하얗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태준을 향해 내밀었다. 이게 뭐지? 태준의 곁에 있던 한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한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의 눈에 고정된 채였다. 읽어보세요.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고 있었다. 협박, 사기, 혹은 경쟁사의 음모. 하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그 어떤 거짓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를 펼치는 아주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태준의 시선이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씨들을 훑어내렸다. 산모 이서연, 임신 주수 4주, 진단 결과 임신 확인. 그의 세상이 멈췄다. 완벽하게 계획되고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단 한 번의 일탈이 불러온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지만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라고. 당신과 나의 현실이라고. 태준 씨, 그게 뭐예요? 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알리는 화려한 약혼식 그 중심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낯선 여자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의 약혼녀 사이에 서 있었다. 폭풍의 눈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강태준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서연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강태준의 침묵은 길지 않았다. 그 정막을 깨뜨린 것은 얼음장 같던 그의 목소리가 아닌 바로 곁에서 터져나온 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악태준 씨, 비명과 함께 그녀의 가녀린 몸이 실끈어진 인형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팔에 안긴 한유라는 파르르 떨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였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연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유라야 정신 차려라. 한 회장이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오며 고함을 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딸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태준에게 들으라는 듯 으르렁거렸다. 강 대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질문 공세,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팔에 안긴 한유라와 그 앞에 선 이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막 비세요. 그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박민혁 비서가 즉시 다가왔다. 네, 대표님. 한유라 씨를 VIP 라운지로 옮겨 의사를 부르고 그리고 보안팀은 여기 있는 기자들을 모두 내보내. 오늘의 행사는 이걸로 종료됐다고 발표해. 알겠습니다. 박민혁 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한유라를 태준의 팔에서 조심스럽게 넘겨받았다. 한유라는 실신한 와중에도 태준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듯 애절한 연기를 펼쳤다. 한 회장은 녹이 등등한 얼굴로 딸을 따라가며 태준의 등 뒤에 저주를 퍼부었다.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세. 순식간에 무대 주변이 정리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기자들과 하객들을 퇴장시켰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화려했던 로비에는 강태준과 이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멀찍이 박 비서와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고요함이 내려앉자 이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강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아까 그녀에게서 건네받은 임신 진단서를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돈 아니면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내는 건가?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당신에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알 권리.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하룻밤의 실수로 생긴 결과물에 대해 내가 가져야 할 권리가 대체 뭐지? 책임감이라도 강요하고 싶은 건가? 그의 냉혹한 말에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책임은 저 혼자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유일한 이유예요. 날 믿으라고.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위험하게 들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돈을 노리고 내 아이를 임신했다며 접근해와. 당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런 여자들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때 VIP 라운지로 향했던 박 비서가 돌아와 태준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대표님, 한유라 씨가 깨어나셨습니다. 대표님을 찾으십니다. 태준은 이서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최선의 방법,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수를 찾아야 했다. 나를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 VIP 라운지를 향해 걸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라운지 문을 열자마자 한유라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 회장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고 있었다. 태준을 보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태준 씨, 저 여자 누구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곧 약혼인데. 그녀는 이서연을 발견하고는 경멸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당신이구나.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거짓말로 내 남자를 뺏으려고 해. 돈이 목적인 거지. 얼마면 돼. 얼마를 원하면 여기서 사라져 줄래. 한유라는 청순가련한 약혼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에 한 회장은 인상을 썼지만 딸을 말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태준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이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한유라를 더욱 자극했다. 왜 말이 없어? 찔리는 게 있으니 말이 없겠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그만. 모든 소음을 잠재운 것은 강태준의 한마디였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린 한유라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 이서연을 향해 말했다. 당신 말대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어. 친자 확인 검사를 하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당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네, 그렇게 하겠어요. 이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준은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이서연 씨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 그리고 검사 일정을 잡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 비서가 이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안내했다.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태준을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라운지를 나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등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이 사라지자 한유라는 다시 울먹이며 태준에게 매달렸다. 태준 씨, 저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죠?
뻔한 꽃뱀 수작이잖아요. 그렇죠. 태주는 지친 기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유라야, 한 회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테니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한 회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딸을 재촉했다. 가자. 유라야, 강 대표도 생각이 있겠지. 한유라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태준에게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임신한 거라면 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사랑에 상처받은 여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난감을 뺏길 위기에 처한 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마침내 모두가 떠나고 넓은 라운지에는 강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완벽했던 약혼식, 치밀하게 계획했던 미래, 모든 것이 한 여자와 그녀가 가져온 종이 한 장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호기심.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태도,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당당했다. 하지만 하룻밤의 인연을 굳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면서까지 알리려는 저희는 무엇일까? 그때 박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대표님, 이서연 씨는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한 회장님 댁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고했어. 태주는 눈을 뜬 채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박 비서, 지금부터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강태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족관계, 학력, 직장, 재정 상태, 최근 통화 기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가 누굴 만나고 어딜 가는지 전부 다.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한유라와 한 회장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특히 대양건설 내부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몰라. 박민혁 비서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태준은 체스판을 새로 짜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물러나고 다시 혼자가 된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도시는 다시 화려한 불빛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임신 진단서를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구겨쥐었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아직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결코 이 판을 누구에게도 내줄 생각이 없었다. 이서연이든 한유라든 혹은 그 배후의 누구든 그는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모든 것을 다시 그의 통제 아래에 둘 것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야경 속에서 총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약혼식 소동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다. 세상은 온통 진성그룹과 대양건설에 파토난 약혼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강태준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했으며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동요도 읽을 수 없어서 직원들은 그저 가십거리가 총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몸을 사릴 뿐이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조류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5층. 일반 직원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이곳에는 그룹의 정보 분석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혁 비서는 유리벽으로 된 방 안에서 팀원들이 스크린 위에 띄워놓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서연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팀장님, 1차 브리핑입니다. 한 젊은 요원이 일어나 박민혁에게 보고했다. 이서연, 만 28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현재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한국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중견건축설계사무소 공간건축에서 대리로 근무 중입니다. 스크린 위로 이서연의 평범한 이력서가 떠올랐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정 상태는 어떻지? 박민혁이 물었다. 마요 깨끗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2년 전 모두 상환 완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소득 수준에 맞는 건전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사치품을 구매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준이 가장 먼저 의심했던 꽃뱀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평판은 주변인 탐문 결과 조용하고 성실하며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도 매우 단순합니다. 1집, 가끔 만나는 대학 동기 몇 명이 전부입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이서연의 삶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너무나도 평범하고 투명했다. 마치 잘 닦인 유리잔 같아서 그 어떤 숨겨진 의도나 음모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박민혁은 이럴 때일수록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범한 것은 때로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작년 미래아트센터 현상설계 공모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봐.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을 테니 그의 지시에 팀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찾았습니다. 한 요원이 외쳤다. 스크린 2개가 나란히 화면에 띄워졌다. 왼쪽은 이서연이 공모전에 제출했던 미래아트센터의 설계도였고 오른쪽은 최종 당선작인 대양건설의 설계도였다. 2개의 설계도는 세부적인 디테일과 마감재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공간 구성, 독특한 유선형의 외관 디자인 등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이서연 씨는 공모전 결과 발표 직후 대양건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이 일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뿐 법적인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이서연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변의 만류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혁은 2개의 설계도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짚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그가 보기에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강태준에게 보고할 시간이 되었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자신의 설계사무소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약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간 뒤였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피했고 등 뒤에서는 돈 때문에 총수아이까지 임신했다더라. 대체 무슨 깡으로 그런 짓을 같은 험담들이 들려왔다. 소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 대리,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게.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사적인 일이라 사적인 일 지금 우리 회사 이름이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거래처에서까지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이게 사적인 일이야.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는 진성그룹이나 대양건설의 심기를 건드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알면 됐어. 당분간은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근신하고 있게.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이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소장실을 나왔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오는 짧은 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안 메시지가 도착했다. 주제를 알아라. 감히 네가 넘볼 곳이 아니야. 첫 번째 협박이었다. 이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퇴근길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밤에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한유라의 소행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 유치하고 비열한 방식이 딱 그녀다웠다. 이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작은 생명까지 지켜야 했다. 다음 날 박민혁 비서는 조사 결과를 들고 강태준의 집무실을 찾았다. 태준은 보고를 받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지만 박민혁은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자네의 결론은 뭔가. 보고가 끝나자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서연 씨는 돈을 노린 사기꾼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대양건설에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혼식장에 나타난 것은 대표님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한유라 씨와 한 회장을 향한 복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 태준은 나직이 그 단어를 읊조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왜 그녀가 돈이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고도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갚아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강태준의 아이였을 뿐, 강태준은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영리했다. 그리고 불쌍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자신과 아이까지 내던진 그녀의 처지가 한유라 쪽의 움직임은 어제부터 이서연 씨 주변에 사람을 붙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위협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유치한 협박이나 괴롭힘을 경멸했다. 그것은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나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알겠다, 나가보게. 박민혁이 막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태준이 그를 다시 불렀다. 막 비세요. 네 대표님, 이서연 씨 주변에 우리 사람을 붙여 대양건설 쪽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위협을 내게 직접 보고해. 박민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의도를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주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내 사람인지 적인지 불분명해. 하지만 그녀가 쥐고 있는 패는 이제 나에게도 중요해졌어. 그 패를 상대가 먼저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박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파일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대양건설과의 합병을 위해 만들어진 두꺼운 공식 보고서였다. 그 위에는 대양건설의 화려한 실적과 장밋빛 미래가 가득했다. 다른 하나는 박 비서가 방금 보고한 얇은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대양건설의 추악한 이면에 의해 재능과 꿈을 착취당한 한 젊은 건축가의 삶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거대한 합병 계약의 이면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음을 깨달았다. 단순한 사업적 문제라고 치부했던 여자의 등장이 사실은 이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태준은 얇은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변수를 다시 계산해야 했다. 적이 아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대양건설의 회장실은 그의 명성과 부를 과시하듯 아주 고풍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한 회장은 두꺼운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딸. 한유라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고작 한다는 짓이 밤중에 문자나 보내고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라니 유치하기 짝이 없구나. 아빠, 그럼 어떡해요?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이 전부 망가지게 생겼는데. 한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조바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강태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진성그룹과의 합병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강태준은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대양건설과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 사람, 절대로 그 여자를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장이라고요. 한 회장은 딸의 히스테리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시끄럽다. 원래 벌레라는 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밟아 죽여야 하는 거다. 괜히 건드려서 소리만 요란하게 만들었잖나.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늙은 맹수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군. 돈은 필요 없다고 했대요. 미친 여자 아니에요. 돈을 원하지 않는 인간은 둘 중 하나다. 모든 것을 가졌거나 잃을 게 없거나. 그 여자는 후자겠지. 그런 부류가 더 상대하기 까다로운 법이야. 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잃을 게 없는 인간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는 있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면 되거든. 그의 시선이 한유라의 배를 향했다. 물론 그녀의 배는 평평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조금 더 강한 경고를 보내야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독이 오른 쥐는 구석에 몰리면 사람을 물지만 사지가 묶인 쥐는 찍소리도 못 내는 법이다. 그의 말에 한유라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잔인하고 확실한 방식을 신뢰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대놓고 눈치를 주는 바람에 그녀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해야만 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오글루시텔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색 헬멧을 쓴 남자가 탄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시간도 없었다. 이소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끽!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그녀를 스치듯 지나가며 어깨를 강하게 쳤다. 악!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오토바이는 몇 미터 앞에 멈춰 섰다.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헬멧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섬뜩했다. 다음번엔 어깨로 안 끝나. X사, 알아서 기어. 짧은 경고를 남기고 오토바이는 다시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소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다음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골목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고성능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강태준이 붙인 경호팀의 일원이었다. 그는 오토바이의 번호판과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즉시 박민혁 비서에게 전송했다. 다음 날 아침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름 없는 인터넷 언론사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성그룹 K 총수약혼식에 나타난 임신녀 엘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소연을 돈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재벌가 남성들에게 접근해온 전문 꽃뱀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과거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냈다는 식의 출처불명의 악의적인 거짓말들로 가득했다. 약혼식장에서 찍힌 그녀의 초췌한 사진과 함께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네. 얼굴은 청순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더럽다. 애가 불쌍하다 등 온갖 악성 댓글이 그녀의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통보해왔고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유라와 한 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소연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목숨보다 소중한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던 이소연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경찰서로 향했다. 오토바이 사고를 정식으로 신고했다. 비록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악성 기사와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출력했다. 협박 문자 메시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비열한 공격 방식은 오히려 그녀에게 싸워야 할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전사였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더 팩트의 김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서연은 경계했다. 또 어떤 기자가 자신을 물어뜯으러 온 것일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진중했다. 걱정 마십시오. 전 이서연 씨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돕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 전부 대양건설 쪽에서 흘린 정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의 말은 사실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박민혁의 작품이었다. 강태준은 이서연이 스스로 싸울 의지를 보이자 그녀에게 작은 무기를 쥐어주기로 결정했다. 직접적인 도움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대양건설을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이정표를 제시해 준 것이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모으고 계신 자료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실력 있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이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돕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직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가득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민혁이 보고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오토바이에 치여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는 모습에서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어서 그녀를 향한 온라인상의 끔찍한 인신공격 보고서들을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가 주먹을 꽉 쥐는 바람에 하얀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한 회장과 한유라는 선을 넘었다. 그들은 이서연이라는 먹잇감을 얕보았고 더 중요하게는 그 먹잇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와 대양건설의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한 남자의 전쟁이었다. 강태준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다 이내 차갑게 식었다. 감정은 전략을 세우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와 한 회장의 어설픈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바로 진성그룹과 대양건설의 합병 계약 그 자체였다. 그는 그룹 내에서 가장 신임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감사팀을 소집했다. 박민혁 비서와 최고의 재무분석가, 기업 법무팀의 에이스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인수합병을 위한 공식적인 실사자료 이면에 숨겨진 대양건설의 진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표님, 재무팀장이 수십 장의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대양건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장부상의 부채 비율도 동종업계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다. 대양건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자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조세피난처에 서버를 두고 있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하게 얽힌 지배 구조도를 띄워놓고 묵묵히 그들의 보고를 들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다. 중심에는 대양건설이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이 문어발처럼 뻗어 있었다. 미래아트센터 프로젝트의 자재 납품을 담당했던 하청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봐. 이서연 씨의 설계안이 도용된 바로 그 프로젝트니까 분명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 태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감사팀이 며칠 밤을 새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마침내 거미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세상에, 재무팀장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대양건설은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재 단가를 최소 2배 이상 부풀려 왔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쓰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저급한 중국산 자재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전부 한 회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실 공사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이고 다른 유령 회사로 빚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해왔다. 지금 대양건설의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분식된 속빈 강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잠재부실 채권의 규모는 진성그룹의 한 해 예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 회장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합병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건실한 기업에 자사의 모든 부실과 빚을 떠넘기고 딸 한유라를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완벽하게 세탁된 거대 기업의 주인이 되려는 속셈이었다. 결혼은 그 거대한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았다고 자부했는데 하마터면 늙은 여우의 계략에 회사를 통째로 내어줄 뻔했다. 그리고 그는 이서연을 떠올렸다. 그녀가 미래 아트센터 설계안을 도둑맞은 것은 단순한 표절 시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끈질기게 이 일을 제기했을 때 한 회장과 한유라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을 것이 분명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골칫거리나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다. 막 미세요. NH 대표님, 이서연 씨를 만나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서연은 김진우 기자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난 후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변호사는 그녀가 모아온 증거들을 보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가 거대 기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작업실 삼아 대양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특히 미래 아트센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이 설계했던 도면과 실제 지어진 건물의 시공 자료들을 비교하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싸구려 자재로 둔갑시켰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날 저녁 그녀가 자료에 파묻혀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동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보장합니다. 잠시 후 따를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그녀는 심장이 철렁했다. 또 다른 협박일까 하지만 동맹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그것은 특정 호텔의 이름과 방번호, 그리고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결심을 굳혔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약속된 시간. 이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 스위트룸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 강태준이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의 경멸과 냉소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진중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안지. 그의 말에 이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무슨 속셈이죠? 속셈이라 틀린 말은 아니군.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사과나 변명 같은 감정적인 말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2개월 부하. 태블릿 화면에는 대양건설의 비자금 흐름도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서연은 화면을 넘겨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막연하게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당신이 설계안을 도둑맞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 한 회장은 당신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예산을 부풀렸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 당신은 이 모든 사기극의 시작을 본 증인이야.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거대한 악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지.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당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저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동맹을 제안하는 거야. 강태준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당신은 한유라와 한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거야. 나는 내 회사를 지켜야 해. 그들의 손에 진성그룹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만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의 목표는 같아. 적이 같다는 뜻이지.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꽃뱀 취급하며 경멸하던 남자가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진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믿을 필요 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니까. 철저한 거래의 문제지.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나도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내가 가진 정보와 자원, 그리고 보호를 얻게 될 거야.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의 증언과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 한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이서연을 안심시켰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철저한 필요에 의한 제안. 그것이 이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을 생각했다. 혼자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비록 그가 악마일지라도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전까지는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함께 싸울 준비가 된 동맹군의 눈빛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질문은 그녀의 대답이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은 행동하는 남자였다. 이서연의 동의를 얻어낸 그 순간부터 그는 지체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이서연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기는 진성그룹이 소유한 부안 레지던스야. 24시간 경호팀이 상주하고 모든 출입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 당신과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는 그녀를 한남동의 고급 레지던스로 안내했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요새나 다름없었다. 이건 비상 연락용 전화기야. 박 비서와 내게만 연결돼. 그리고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법적인 문제는 우리 법무팀에서 맡을 거야. 당신은 이제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 이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세 독촉에 시달리며 어두운 골목길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에서 최고 로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이었다. 그는 말로 위로하는 대신 압도적인 현실로 모든 위협을 차단해 버렸다. 저는 뭘 하면 되죠? 우선은 푹 쉬어. 그리고 내일 전쟁터로 와줘야겠어. 다음 날 강태준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먼저 한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체념한 듯 들렸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헤어허, 강 대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네.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유라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그룹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빨리 수습할 방법은 예정대로 합병을 추진하여 두 가문이 굳건하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런 현명한 생각을 하다니 다행이군.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조용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라와의 결혼과 진성그룹의 미래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중단되었던 합병 논의를 즉시 재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쪽에서 몇 가지 양보안을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강태준의 굴복 선언에 한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역시 젊은 총수는 애송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여자 문제 하나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서둘러 상황을 덮으려는 모습이 뻔히 보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유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결국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원했던 그녀였지만 경쟁에서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달콤한 승리였다. 그들은 강태준이라는 호랑이가 이빨 빠진 고양이로 전락했다고 확신하며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대양건설은 스스로 호랑이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밀 워룸. 이곳은 합병을 위한 공식 실사팀 사무실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양건설의 모든 것을 해부하는 수술실이었다. 이서연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압도당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수백 개의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대양건설의 재무제표와 설계도,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이 우리의 전쟁터야. 태준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다.
그는 한 회장과 통화할 때의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가 확보한 대양건설의 모든 자료들이야. 하지만 이 숫자들만으로는 한 회장을 법정에 세울 수 없어. 우리에겐 스모킹 건, 즉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그 증거는 당신 머릿속에 있을지도 몰라. 그는 이서연을 거대한 테이블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래 아트센터의 최종 설계도와 시공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당신이 처음 설계했던 원본과 대양건설이 훔쳐간 후 수정한 최종본이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들이 무엇을 왜 바꿨는지 찾아내줘. 당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변칙적인 부분들을. 이서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설계도를 펼쳤다. 밤을 새워가며 그렸던 선 하나하나, 고심하며 선택했던 자재 하나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원래 설계했던 중앙홀의 천장 구조입니다. 지진에 대비해 H빔 규격을 SD500으로 명시했어요. 하지만 대양건설의 최종 설계대는 같은 구조인데도 더 저렴한 SD400 규격으로 바뀌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안전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녀가 지적한 부분을 재무팀이 즉시 대조 분석했다. 맞습니다. 자재 구매 장부상으로는 SD200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두 규격의 당하 차이를 계산해보니 이 프로젝트에서 사라진 비자금 액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서연의 전문 지식은 회계 장부의 숫자들을 살아있는 증거로 바꾸는 열쇠였다. 그녀는 단순한 증인을 넘어 이 작전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설계도의 미세한 변경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내며 그것이 어떻게 원가 절감과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외벽의 단열재 두께, 창호의 유리 재질,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지하의 배관 설비까지. 그녀의 눈은 그 어떤 회계사나 변호사도 찾아내지 못하는 사기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포착해냈다. 강태준은 밤늦도록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열정과 전문성으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혹은 안다고 생각했던 이서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순수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나 복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싸우는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잠시 쉬었다가 해. 그는 무심한 척 그녀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놓아주었다. 이서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낯설지만 단단한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그녀의 손에서 발견되었다. 이상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액수가 맞지 않아요. 이서연이 여러 프로젝트의 자재 명세서를 비교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저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비자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마치 자재 자체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증발한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있겠지. 서류상의 창고가 아니라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 창고에 그의 지시에 팀원들이 위성사진과 물류 이동 기록을 대조하며 대양건설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긴장된 탐색 끝에 한 요원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0년 전 파산한 섬유회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양건설의 자재 운송 트럭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든 기록이 있습니다. 워룸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중앙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스크린 위에는 낡고 허름한 폐공장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다. 그곳이었다. 대양건설의 모든 비리가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 강태준은 비밀 창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냉정한 미소가 걸렸다. 카자스간, 덫을 놓았고 먹잇감은 의심 없이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찾아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든 것이 한유라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강태준은 꼬리를 내렸고 합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에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강태준의 태도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정했고 한 회장에게는 깍듯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도 놀라울 만큼 순순히 대양건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랑도, 미안함도, 심지어 욕망조차도.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완벽하지만 공허한 약혼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럴수록 한유라의 집착과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의 근원은 단 하나. 아직 이서연의 뱃속에 살아있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존재하는 한 강태준과 이서연을 잇는 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터였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없애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악마가 속삭였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니, 설령 강태준의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 아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행의 씨앗이었다.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그녀는 아버지 몰래 사람을 썼다.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뒷골목의 해결사였다. 직접적인 폭력은 흔적을 남기기 쉬웠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손에 넣은 것이다. 소량만 섭취해도 자연스러운 유산을 유도하는, 의사도 사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서연이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한 곳에 숨어 지낸다고 해도 병원까지는 와야 할 터였다. 그날 이서연은 강태준이 붙여준 경호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검진은 순조롭게 끝났다. 의사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초음파 화면으로 보이는 작은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서연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실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경호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 병원 1층에 있는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경호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임산부의 작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그녀를 테이블에 앉히고 직접 커피를 주문하러 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젖은 대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이서연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잠시 휘청거렸고 그 짧은 순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가루 약병을 열어 이서연이 마시던 물컵의 내용물을 털어 넣었다. 모든 것은 단 몇 초 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경호원이 디카페인 라테를 들고 돌아왔을 때 청소부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경호원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 미심쩍은 낌새를 포착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와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과민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카페를 빠져나가면서 방금 전 그 청소부의 인상착의와 사라진 방향을 박민혁 비서에게 즉시 보고했다. 강태준의 경호팀은 사소한 이상 징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훈련받아왔다. 안전한 레지던스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이서연은 소파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팠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린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강태준이 주었던 비상 연락용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그 시각 강태준은 진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 회장과 대양건설의 임원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합병 계약서의 최종 조항들을 검토하는 지루하지만 중요한 회의였다. 그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한 회장의 농담에 미소를 짓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능숙하게 받아넘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비상 연락용 전화기였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 박 비서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터였다. 이 전화기가 울렸다는 것은 이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는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태준 씨. 배가 너무 아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이서연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영하 수십 도까지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갈 때까지.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박민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극한까지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박 비서, 내 개인 의료팀. 지금 당장 한남동 레지던스로 보내. 무슨 수를 써서든 5분 안에 도착시켜. 내 대표님. 무슨 일?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이서연 씨 주변에 접근했던 청소부. CCTV 전부 뒤져서 당장 찾아내. 누가 시켰는지 알아내. 오늘 밤 안으로 내 앞에 데려다 놔. 그는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생각도 못하고 비상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30층이 넘는 높이를 단숨에 뛰어내려가는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와 그리고 내 아이. 그가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팀이 도착해 이서연을 응급처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진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괜찮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였다. 다행히 의료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소량 섭취한 것 같지만 조치가 빨라 아이에게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정을 위해 며칠간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곧바로 서늘한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아이를. 그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잠든 이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과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생명의 증거를 담고 있는 그녀의 배를 번갈아 보았다. 전략, 비즈니스, 합병,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새벽녘, 박민혁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잡았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청소부 행세를 했던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내밀자 전부 자백했습니다. 아이, 한유라 씨가 시켰다고 합니다. 거액의 돈을 받고 이서연 씨가 유산하도록 약을 타라고 지시받았다고.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표출보다 더 무서웠다. 박민혁은 그의 상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기에 숨을 죽이고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오랜 침묵 끝에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잘했어. 계획을 변경한다. 내내 대표님, 주주총회. 최대한 앞당겨. 합병 안건을 상정할 임시주총을 당장 소집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늑대처럼 번뜩였다. 대여 이상 가지고 놀 시간 없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통째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의 절망을 확인해야겠어.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의 자비도, 계산도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냉혹한 복수의 서약이었다. 강태준의 복수는 신속하고 거침없었다. 이서연이 공격을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공식적인 안건은 대양건설과의 인수합병 계약 최종 승인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소집에 대해 시장은 강태준이 서둘러 스캔들을 덮고 경영권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인 진성그룹 컨퍼런스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이 초대된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한 회장과 한유라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한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주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한유라는 최고급 샤넬 수트를 입고 우아함을 뽐냈다. 그녀는 강태준이 결국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곧 과거의 해프닝으로 잊힐 것이고 자신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여주인이 될 터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한 회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존경하는 진성그룹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그룹의 후이 카시 위라이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성그룹의 기술력과 대양건설의 추진력이 만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주들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마침내 합병안의 최종 설명을 위해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한유라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곧 저 남자의 입에서 합병의 정당성과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이 역사적인 합병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우리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두 기업의 로고가 사라지고 낯선 폐공장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대양건설에 막대한 비자금이 세탁되고 불법이 자행된 범죄의 소굴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 스크린에는 대양건설의 비밀 장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흐름도, 그리고 한 회장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그들이 워룸에서 밤새워 찾아낸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한 회장은 지난 10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자재비를 부풀리고 저급자재를 사용한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대양건설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부실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 이것은 대양건설이 미래 아트센터 공사에 사용한 철근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설계도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는 최고급 강도의 철근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중국산 저가 철근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합병은커녕 대양건설은 즉시 상장 폐지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다. 거짓말, 전부 날조된 자료야, 강 대표. 자네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이런 쇼를 벌이는 게로군. 한 회장이 얼굴이 시뻘개져 고함을 쳤다. 그는 어떻게 자신들의 비밀 장부가 강태준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유라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강태준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날조라고 하시는군요.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이런 복잡한 회계 자료와 건축자재 분석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의 핵심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가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미래 아트센터의 원한 설계자이자 이 모든 범죄의 첫 번째 희생자이신 이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회의장의 옆문이 열리고 박민혁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이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이전처럼 겁에 질리거나 위축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살짝 부른 배를 감싸는 그녀의 모습은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온 여전사처럼 보였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한유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서연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직접 제작한 자료가 띄워졌다. 왼쪽은 그녀의 원본 설계도, 오른쪽은 대양건설에 수정된 설계도였다. 저는 건축가로서 두 설계도의 차이점을 통해 대양건설이 어떻게 여러분을 속였는지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기둥을 보십시오. 제 설계에서는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대양건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이 기둥을 빼버리고 더 얇은 벽체로 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위험한 변경을 통해 아낀 비용은 강태준 대표님이 제시한 비자금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망치처럼 한 회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회계장부는 조작할 수 있어도 건축 구조의 모순점은 전문가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대양건설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였다. 그 순간 한유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가장 화려해야 할 자신의 무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거짓 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질투와 증오에 눈이 먼 악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다 꾸민 짓이지 태준 씨를 꼬셔서 꼬리치고 우리 아빠를 모함해서 전부 빼앗으려는 거잖아. 이 더러운 꽃뱀 같은 년.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추악한 욕설에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재벌가 딸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청순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라야, 그만해. 한 회장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은 강태준과 이서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방금 전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한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혼란스러운 기자들을 뚫고 꿋꿋하게 서 있는 이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처음 만났던 그 밤의 낯선 이방인도 서로를 경계하던 적도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싸워 승리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었다. 그의 눈빛이 말했다. 우리가 해냈다고. 주주 총회장의 아수라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양게이트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민혁 비서와 경호팀은 혼란을 틈타 강태준과 이서연을 미친 듯이 달려드는 기자들로부터 보호하며 비밀 통로로 신속하게 빼냈다. 하지만 한 회장과 한유라는 그럴 운이 없었다. 그들은 성난 주주들의 고성과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와 그의 총애받던 딸의 몰락은 그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대양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대양건설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앞다투어 자금 회수에 나섰다. 결국 대양건설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으며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며칠 뒤 한 회장은 횡령, 배임, 사기, 주가 조작 등 온갖 혐의를 뒤집어 쓴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한유라의 추락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서연에 대한 살인미수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다. 강태준이 넘긴 해결사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CCTV 영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한때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대중의 경멸과 조롱을 받는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다. 그녀의 광기 어린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막을 내렸다. 세상이 대양건설의 몰락에 떠들썩할 동안 강태준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축배를 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번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성그룹은 대양건설과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는 진성그룹을 가해자가 아닌 사기극에 휘말릴 뻔한 피해자이자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 비리를 밝혀낸 정의의 수호자로 포지셔닝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 감시 기관을 포함한 독립적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즉시 발족하고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은 완벽했다. 시장은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신뢰를 보냈다. 잠시 주춤했던 진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며 강태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그는 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이다. 모든 공적인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그는 이서연이 머무는 레지던스를 찾았다.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이 그곳을 감싸고 있었다. 이서연은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살짝 부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렀지만 정작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섰다. 박 비서가 전해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물론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내가 아버지가 맞더군. 알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것은 사과였다. 처음 그녀가 임신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을 때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과 경멸에 대한 당신을 오해했어. 함부로 판단했고 상처를 줬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내가 틀렸어. 그의 솔직한 인정에 이서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이런 강태준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태준이 물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서는 쉽게 결정했지만 한 여자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이야.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해외로 나가서 조용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또 지극히 강태준다웠다. 하지만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건축가 이서연으로요. 그리고 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숨어 살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또 한 번 자신이 가지지 못한 종류의 강인함을 보았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지?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죠. 그럼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돈으로 책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끔은 함께 놀아주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요. 그녀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태준은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여전히 진성그룹의 총수로 외롭고 차가운 정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따금씩 멀리서 자신의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이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하고 또 아름다웠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었던 유일한 파트너, 그녀와 함께라면 얼음 같던 자신의 세상도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새로운 종류의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아닌 진심을 담은 제안을 하기로.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은데. 결혼하자는 말은 아니야. 그런 갑작스러운 요구는 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 시작해볼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회사를 위해서도, 대중의 시선 때문도 아니야. 그냥 우리,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보자는 뜻이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의 제안에 이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계산이나 전략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낯설지만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다가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세상은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어쩌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 차갑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뜨거운 책임감을 가진 남자와 함께라면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노력해보죠.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상처와 오해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향한 희망을 싹 틔우는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 더 진실된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주말 오전,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정막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아기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때 값비싼 예술품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온 집안에는 분유 냄새와 아기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세계 최고의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 차림의 그는 바닥에 앉아 설명서를 보며 아기용 흔들 목마를 조립하느라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생후 6개월 된 아들 강지우가 앉아 동그란 눈으로 아빠의 서툰 손놀림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왜 안 들어가는 거지? 수조 원짜리 M&A 계약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성사시키던 남자가 작은 나사 하나를 제대로 끼우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보다도 진지하고 행복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는 많이 변했다. 여전히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미친 워커홀릭은 아니었다. 그는 칼같이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직원들은 감정 없는 로봇 같던 총수가 인간미 넘치는 아버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놀라워하면서도 내심 기뻐했다. 아부부, 지우가 온가리를 하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태주는 조립하던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그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감이었다. 그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세상을 선물했는지 매 순간 깨닫고 있었다. 아직도 그거랑 씨름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부르지. 주방에서 갓 내린 커피를 들고 나온 이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과거의 그늘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었다. 강태준이 뒤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해내겠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해냈다.
그녀의 사무소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인 건축가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녀는 성공한 건축가이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되찾은 것이다. 거의 다 됐어.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인데 내 손으로 만들어줘야지. 태준이 툴툴거리며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어색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시작해보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서툰 육아에 대해 밤새워 토론하고, 서로의 일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견고한 관계였다. 오늘 뉴스 봤어요, 한 회장. 두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TV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한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스치듯 지나갔다. 한유라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태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TV를 껐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우리가 아니야. 그들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지. 당신은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고 나는 내 것을 지켰을 뿐이야. 절대로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마.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위로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남자는 이제 그녀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이름과 내 일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지우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괴물로 살았을 테니까. 당신과 지우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태준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설계도 뭉치를 꺼냈다. 이거 당신에게 정식으로 의뢰하고 싶은 프로젝트야. 서연이 설계도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새롭게 추진하는 드림하우스 프로젝트였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창,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 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그곳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위한 쇼가 아니야. 진심으로. 좋은 집을 짓고 싶어졌어. 사람들이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집, 이 프로젝트. 당신의 회사에서 맡아줬으면 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테니까. 서연은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주는 정말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이윤을 넘어 사람을 생각하는 진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기꺼이 할게요. 최고의 집을 만들어 보세마수. 그녀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조립을 마친 흔들 목마가 노인 거실에 함께 있었다. 태주는 지우를 목매 태우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주었고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에 자지러지게 웃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소파에 기대어 바라보며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지난 1년을 떠올렸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 끔찍한 오해와 상처, 거대한 음모에 맞선 아슬아슬한 전쟁,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그 모든 경랑의 시간을 지나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의 항구의 닻을 내리고 있었다. 태준이 웃고 있는 지우를 안아 서연의 곁으로 왔다. 그는 한 팔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창밖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총성 없는 전쟁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예상치 못했던 가장 큰 행복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차가운 총재와 상처 입은 건축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작은 생명,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